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이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저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 경로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강경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고 또 한국인들은 단단히 벨트를 조여매고 할 수 있는 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매출 규모가 한 140조 원 정도를 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무역 질서에서 일어난 국가 간의 분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런 분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수정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황을 내다보게 하는 단서들이, 최근 단서들이 무엇이 있는가? 퍼즐을 맞추듯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을 조합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전망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서는 멕시코의 불법 인민 문제에 대한 과세 부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인민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또 모두 다 멕시코로부터 불법 인민 문제의 골머리를 앓았지만 관세를 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에 5% 시작해가지고 7월 1일날 10% 점진적으로 올려서 마침내 10월 1일날 최고 세율은 25%까지 도달하게 하겠다. 의회가 반대할 테니까 의회가 반대할 것을 대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가 보안이나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의 수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 협상단이 부랴부랴 와싱턴을 왔습니다. 6월 8일 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멕시코가 6,000명 정도의 군인을 국경에 새로 배치해서 엄격하게 검색 근무를 하겠다. 이제 이 안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재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협상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코 협상단이 많은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 결정 사항이다.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절대 멕시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관세율이 높아지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오케이를 안 하겠죠. 아마도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안에 따라서 멕시코가 완전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 협상이 아마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40년 만에 미국이 대만을 국가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고 아주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미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 1일 날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30쪽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와 몽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다. 민주국가라는 것이죠. 대만이 국가를 인정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나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성역화된 그런 믿음을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물먹여버린 거죠. 미국은 존중해왔습니다. 하나의 중국. 1972년도 상하이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978년도 대만과의 단교, 1979년도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지난 40년간 단 한 차례도 의도된 단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그런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냈죠. 그러나 트럼프는 40년 만에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중국, 너희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게 40년 만에 대만을 국가라는 호칭을 부여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단서 세 번째입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집행하는 겁니다. 5월 10일까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기존 관세 10%가 25%로 올랐습니다. 지금 예상은 7월 중순에 3천억 달러가 25%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5천억 달러죠. 중국에서 오는 대부분 제품은 25% 관세를 부과받는 겁니다. 확정은 G20 6월 29일부터 오사카에서 열리는 30일까지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의를 끝내고 2주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6월 6일 아일랜드 방문을 마쳐 프랑스로 가는 셰넨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신문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추가적인 또 관세 인상이 있는가 싶어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25%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세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을 한번 챙겨보니까 첫 번째는 관세는 최고다. 두 번째는 관세 부과는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했지만 속담처럼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지금 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수영과 모역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했던 국가들이 모두 협상을 위해 와싱턴으로 오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관세 카드를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단서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질문 두 번째입니다. 미중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입니다. 두 정상은 현재를 기준으로서 한치 양보도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늘 주목을 받고 늘 칭찬받기를 원하고 항상 자신이 무대 중심에 서야 되고 자기애가 강하지만 그런데 협상 파트너들이 다루기 힘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내가 알 바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성격을 자기애적 성격장애다 이렇게 부르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별로 올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봐주거나. 그냥 내가 결정한 그 상대방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중국 기업들의 월스트리트에 접근해서 그냥 자금을 가져가는 것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트럼프의 책사로 한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스티브 배너는 화웨이를 퇴출시킨 다음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 IPO를 하는 것을 전면 차단한 것.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미국 내 연기금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자본을 모두 회수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2018년도에 중국 기업들 가운데 한 33개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2019년도에 40개 이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는 2014년 9월 달에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서 250억 달러, 하나란 25조 원 정도를 조달했죠. 자, 여러분들, 월가에서 중국 기업들의 월가 접근성을 차단하겠다. 이 이야기를 또 다르게 확정하면 실물 부분에서
중국 상품들의 미국 시장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벌써 관세를 25% 올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접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거로 봅니다만은 25% 이상 더 올릴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럼 재앙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셰넌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그 부분을 찾아본 거죠. 로이터를 정확하게 영문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뉴욕 증시의 접근 가능성까지 막는 거는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기존의 상식이나 통념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냐 이야기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과거의 오일 쇼크라든지 외환위기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양국의 무역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벌써 삼성이 142조 원을 파니까 미국하고 중국에 양쪽에서 때려 싸우면 뭡니까? 그게 절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허버트 후보 행정부입니다. 1929년 3월부터 1933년 3월까지 그때 대공황 이전에 관세 폭탄이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거죠. 1930년에 후보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특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스무트 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관세를 때리는 법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법. 당초 농업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정작 실천 단계에서는 수입품 2만 개 이상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겁니다.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올랐는가 하니까 1921년부터 25년 사이에 평균 수입 관세가 25.9%인데 그게 1932년도에 59.1%까지 올라갑니다. 25.9%가 59.1%까지 올라간 거죠. 재앙이죠. 관세 부과를 받는 나라들은 막 보복 관세를 때리고 수입 제한을 하고 막 환율을 통제시키고 막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수입이 1929년부터 33년 사이에 수입 66% 감소, 수출 61% 감소. 공황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미국 실업률이 1930년에 8%에서 1932년, 33년 사이에 25% 올라갑니다. 세계 GDP가 15% 감소합니다. 1929년부터 32년 사이에. 세계 무역이 66% 감소합니다. 1929년부터 34년 사이에. 재앙이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양국의 어느 쪽에서도 양보를 안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양보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상황이 전개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 표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반도체가 첫 번째고 중국의 수출 급감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의 물량이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그렇게 잘 해결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양쪽의 설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방부의 전략 보고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하는 그런 어떻게
불법 인민에 대해서 관세를 동원하냐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미뤄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최악의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대공황 이전에 후보 행정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례와 유사할 정도의 세계 교역량을 축소시키고 모든 그런 국가들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한쪽이 백기투항을 하면 되는데 그 한쪽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